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맘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영과 창업의 2의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책으로 본다면 2장 기업과 환경이고요. 기업의 종류, 기업 모습의 변화, 경영자와 대리인 문제, 국가 경제와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서요. 기업의 종류 부분인데요. 기업은 크게 일단 사기업,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이제 사기업은 단독기업, 공동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동기업은 인적 공동기업과 물적 공동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또 개인기업, 인적 공동기업을 보면은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개인이 혼자 차리는 겁니다. 1인이 돈을 내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공동기업을 보면 한명 회사와 합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 한 명 회사는 2명 이상이 돈을 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일단 흔히 본다면 동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돈을 막 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회사가 잘못됐다, 빚이 발생했다 이러면 무한 책임입니다.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는 손실을 다 지게 됩니다.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게 한명 회사고요. 합자 회사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2 이상 가는데요. 한 명은 무한 책임이 생기고, 한 명은 유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명은 기술이 있고 한 명은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을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고요. 돈을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 유한 책임, 책임의 한도가 있다 해서 유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한 책임 회사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유한 회사와 비슷하고요. 비슷하지만 유한 회사보다는 설립하기 좀 더 쉬운 회사입니다. 뭐 이제 감사를 안 둬도 되고, 사회이사 이런 것도 없어도 되고, 좀 작은 회사에 어울리고요. 일반적으로 뭐 벤처 기업들 창업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한 회사는 뭐 이제 종업원들이 뭐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책임이 유한입니다. 자기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회사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특징은 주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주식 거래가 할 수가 없어요. 좀 폐쇄적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얼마큼 벌었다, 얼마큼 손실했다 이런 거를 알리지 않아도 돼요. 책임이 없습니다. 유한 회사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만큼만 책임을 지면 돼요. 네. 다음에는 이제 주식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크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기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제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출자자,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 한 명 이상의 돈을 내서 만들어지는 회사인데요. 이 주식회사의 유래는 1602년 이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인도, 동남아로 와서 향신료 이런 무역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무서워서 못 가고요. 해적도 있고 날씨도 안 좋고 오래 걸리고 병도 걸리고. 근데 상인들은 돈을 벌어야겠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부자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부자들은 그 회사에, 이 동인도 회사에 지분을 갖게 되죠. 지분을 갖게 되고 돈을 주고, 상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돈 빌려준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자기들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회사는 출자자와 따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뭐 계약, 소송,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세의 대상,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자본금이.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게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식회사의 특징으로는 유한 책임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에는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러는 게 없이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손해보면 끝입니다. 내가 2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200만 원만 손해보면 끝이에요. 나머지 별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이제 유한 책임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유한회사는 대표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도 하면서 경영을 하죠. 근데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경영을 알지도 못하고 다 내가 경영하겠다 해서는 의사결정도 제대로 안 되겠죠. 수천 명이 와서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대로 하자,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경영을 맡깁니다. 한 명한테. 그리고 주주들은 맡기고 회사 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만 받는 거죠. 배당이라는 걸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아까 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하고 비슷해요.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경영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영인 또는 뭐 밑에 직원들인 거고, 유럽의 부자들이 주주다. 그리고 내가 상인들은 장사를 알고 부자들은 장사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은 상인들에게 맡기고, 유럽의 그 주주들은 나중에 이익만 돌려받는 거죠. 투자한 대가로. 그리고 자본의 증권화 제도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금 하면 우리는 현금, 돈인데 이게 증권화가 왜 됐느냐, 주식으로 왜 됐느냐 이건데요. 이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기업은 기업 운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고 싶어요. 잠깐 쓰고 갚고, 잠깐 쓰고 갚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쓰길 바라고, 안 갚아도 되는, 상환이 필요 없는 안정된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딱 쓰다가 난 장기간 써야 되는데 1년 있다가 갚아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업이 원하는 만큼 큰 금액은 없죠. 소액의 자본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보단 단기간의 투자를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자본을 증권화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은 이 주식을 팔고 발행을 해서 팝니다.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돈을 주고, 기업에 돈을 주고 사죠. 기업은 팔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끼리 주식을 거래를 합니다. 주식들을.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시장인 거죠.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팔면 바로 돈 생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투자할 수 있고요. 돈이 적고. 이거를 기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끼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만 팔고 나서 신경 안 쓰죠. 뭐 언제 갚아야 된다 이런 부담이 없죠. 쭉 오래 쓰면 됩니다. 거래는 투자자들끼리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본의 증권화 제도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하나 용어를 말씀드리면 IPO라는 게 있습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해서 이 설명내를 보면 뭐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경영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기업을 주식시장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공개한다. 기업을 공개한다. 주식시장에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회사 대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주식들을 판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 판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사람들은 그거를 돈 주고 사고, 시장에 돈이 도는 거죠. 돌게 되는 거고, 기업에게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걸로 더 회사 규모를 키울 수가 있죠. 예로 들면 원래 주식 한 개 주는 500원 또는 5,000원입니다. 한 주에. 보통 500원이 많아요. 한 주에.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오면 그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몇 수십 배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인 기업도 있지만 수십 배 뛰는 기업이 있어요. 한 예로 YG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도 11월에 주식시장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주식을 판 거죠.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판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경쟁률이 상당했어요. 서로 사겠다고. 얘가 사겠다. 서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장에 등장하면 8만원이 넘는 가격에 시작을 했어요. 거래가가. 처음 시장에 등장할 때 500원짜리가 8만원, 78,0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500원짜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그러면 그만큼 기업에는 돈이 많아지겠죠. 500원짜리 주식을 8만원에 판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기업은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그걸로 더 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도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 시장에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IPO는 초반에 반짝하고 한번 떨어집니다. 과열된 게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뭔가 대박이 터지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림을 보면 처음 등장했을 때 한 8만원 선에서 한번 떨어졌다가 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0만원을 돌파합니다. 그때 뭐 21이나 빅뱅이 활발하게 뛰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그냥 쭉 이제 안정화됩니다. 주식에 과열됐다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보통 보면은 거의 4만원대 쯤에 머뭅니다. 이게 원래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라는 거죠. 초반에는 이제 잘 나가고 시장에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반짝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말에 사고가 하나 터지죠. 원래 사고가 많이 터졌었지만 큰 사고가 터지고 주식이 쭉 떨어집니다. 4만원짜리가 2만원으로 반토막이 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도 이제 최근에 요새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서 또 이제 폭락을 했죠. 이제 이런 게 IPO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처음 사람들에게 회사 주식을 공개하는 거, 회사에 대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원래는
회사에 대해서 공개도 안 하고 주식도 못 팔고 회사에 대해서 발표할 일도 없어요. 우리 회사 어떻다, 실적이 어떻다, 발표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는 순간, IPO라는 걸 하게 되는 순간 주식시장에 등장하고 매년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경영 상태를 공개를 해야 돼요. 되게 뭐 귀찮죠.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IPO를 하죠. 이제 YG 얘기를 해서 뭐 JYP나 SM도 같은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SM은 꾸준하게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바닥에 있었습니다. 크게 빛을 못 보다가 최근에 2017년도부터 쭉 올라가죠. 이 트와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와이스가 데뷔하고 나서 앨범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 또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자, 앞에까지가 이제 사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에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공기업은 뭐 한전이 될 수도 있고요. LX, LH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돈을 내고 경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공사 공동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혼합한 형태고요. 뭐 공익 추구와 경영 효율 모두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공사 공동기업은. 그리고 협동조합이란 거는 원래 시초는 유럽의 길드예요. 길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정보 교환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 수협, 신협 이런 이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요. 원래는 이 농협이 뭐 상법이나 민법에 끼지를 못했어요. 성격이 좀 달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적인 활동을 할 때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 형태가 됐고요.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 조합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의 종류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기업 모습의 변화입니다. 기업 모습의 변화. 요거 이제 기업이 생기고 없어지고 활동하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제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6,200만 개, 62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생긴 게 92만 개였어요. 아직 없어진 회사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고요. 2017년도만 봐도 605만 개의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91만 개가 생기고 거의 70만 개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신생 기업의 한 80% 정도가 또 사라져요. 80%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 소멸이 됩니다. 수준의 기업이 소멸이 돼요. 활동 기업은 늘어나고 신생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소멸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통계청에서 뽑아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율입니다. 처음 등장하고 이제 얼마나 생존하는지 해같이 날 때마다 아직 2018년도는 없고요. 아직 안 나왔고 16년도, 17년도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 1년 생존율, 그러니까 기업이 만들어지고 1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65%. 그러니까 100개 중에 65개는 1년 동안 살아남고 35개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2년째 들어가면 거의 50%가 사라집니다. 50%만 남아요. 3년째는 42% 정도 생존을 하고 4년에는 34, 5%, 그리고 5년째에는 약 30%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이거 100개 중에 30개 정도의 기업만 5년 정도, 5년째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70개는 그 전에 다 없어진다. 100개 중에 이 정도로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화돼서 그럴 수도 있죠. 이 좁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아이템도 많이 겹치고 규모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인수합병입니다. M&A인데요.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얘기하고요. 매수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특정 기업이 대상 기업을 잡아먹는 상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수고요. 방법을 보면요, 인수합병, M&A 방법을 보면 먼저 합병을 보면 흡수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합병. A와 B가 합쳐져서 A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A가 B를 흡수한 거죠. A 기업이 B 기업을 흡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합병은 A와 B가 합쳐져서 새로운 C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합병의 방법이고요. 기업 인수 방법은 상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M&A의 방법 되겠고요. 이제 인수합병 하는 데 있어서 인수 또는 합병하려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걸 당하는 기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방법, 방어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기업 M&A의 이제 공격 방법을 보면요, 첫 번째가 공개 매수, 그린 메일, 블랙 메일, 파킹, 흑기사, 토요일 밤 기습 작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개 매수는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그 회사에 내가 합병하고자 하는,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알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얼마에 사겠다, 나한테 팔아라, 이런 거고요. 그린메일이나 블랙메일 이런 것들은 그 기업, 특정 대상 기업의 주식들을 막 사들여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니네 회사에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데, 이게 10,000원인데 15,000원에 팔게, 사가라. 아니면 내가 경영권을 뺏겠다,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사, 아니면 경영권 뺏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고요. 파킹은 내가 아니라 제3자, 내 편인 제3자를 통해서 지분을 갖게 한 뒤에 이제 뭐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내 편에, 내 쪽에 투표하게끔 하는 거고요. 흑기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새로운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토요일 밤 기습 작전은 주식시장이 안 하는 토요일 밤에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리는 거죠. 주식을 산다고, 공개 매수한다, 이런 거 알리는 건데, 뭐 미국에서 많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다음은 방어하는 이제 방법들인데, 백기사, 황금낙하산, 뭐 팩맨, 독약 처방, 왕관의 보석, 뭐 초다수의 결제가 있습니다. 백기사는 흑기사의 반대로 방어를 도와주는 다른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황금낙하산은 이제 낙하산 이란 말은 아실 거예요. 기업에 있어서 낙하산, 아무 능력도 없는데 딱 좋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을 자를 때에는 엄청난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황금낙하산이고요. 팩맨은 공격이 들어오네, 그럼 우리도 공격한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상대가 사들이면 우리도 니네 거 산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정면 대결하는 거고요. 뭐 이제 독약 처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 기업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줍니다. 뭐 M&A가 들어오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뭐 권리, 이런 걸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방어. 아니면 왕관의 보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왕관에 있어서 가운데 보석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비싸죠. 기업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핵심 사업부, 사업 단위가 있는데,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사업, 이런 걸 알아채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하려는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동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왕관의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초다수의 결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제 라인을 길게 만들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한두 명이 뭐 결제하면 끝날 일을 뭐 10명, 20명한테 결제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합병 M&A를 왜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매출 수익의 증대, 새로운 사업 아니면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뭐 사업을 인수를 해서 규모를 더 키우고 시장을 넓혀서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거죠. 늘리고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용 절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유통, 그러니까 배달 이런 거를 인수를 했어요. 아예 외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맡기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통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연구 개발을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생긴 거죠.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자니. 근데 누군가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 회사를 사버리는 겁니다. 사버림과 동시에 그 기술을 가져오게 되죠. 이제 뭐 IT 쪽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큰 기업, 대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벤처기업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벤처기업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개발하는 것보단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현금 흐름의 개선과 위험 감소라는 게 있는데, 현금 흐름 개선이라는 건 보통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현금 흐름이 있어요. 돈이 들어올 때 또는 안 들어올 때, 그거와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올 때 새롭게 인수한 기업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올 때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개선이 돼요. 위험 감소, 리스크 감소인데 그 폭을 줄이는 겁니다. 돈이 들어올 때와 안 들어올 때 그 차이를 줄이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을 사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름에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요. 여름엔 잘 팔립니다. 근데 가을 겨울엔 안 들어와요.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팔아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가을 겨울이 되면 매출이 줄어들어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비들을 다 사들여서, 아니면 옆에 누군가 합쳐서 붕어빵 장사를 해요. 또 가을 겨울엔 팔리죠.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여름에는 붕어빵 장사 기계 유지하는 비용 들어가지만 돈 안 들어올 때와 들어올 때의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돼요. 꾸준하게 들어오죠. 한 번에 많이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합니다. 기업은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리스크가 크면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리스크가 적으면 그 보상을 덜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뭐 이 정도가 이제 인수합병의 효과고요. 이제는 기업의 분할입니다. 인수합병은 합치는 거라면 분할은 기업을 쪼개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기존의 기업을 분할하는 거, 나누는 거. 기업 분할의 종류는 단순 분할,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해서 나눠진 회사를 다른 데하고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 분할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B와 C로 나눠지면서 A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게 소멸 분할이고요. 존속 분할은 A가 있는데 A와 B로 나누면서 A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분할이에요. 그 밖에도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어요. 물적 분할은 먼저 이제 예시로 보면 A 기업이 있고 홍길동이 50, 다른 이제 소액 주주들이 50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나눴어요. A 기업을 A와 B로 나눴습니다. A 기업의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B 기업의 주식을 A 기업이 보유하게 돼요. 법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A가 100%를 보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 B 기업을 자회사, 자녀 회사, 그다음에 A 기업을 모회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B 기업의 수익이 발생했다, 배당을 한다, A 기업으로만 가고요. A 기업의 수익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주들한테 똑같이 보상이 돌아가요. 근데 이거는 A, B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회사와 자회사, 뗄래야 뗄 수가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적 분할이고요. 인적 분할은
마찬가지로 A 기업이 있어서 홍길동 50, 소액주주 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A와 B로 나눴는데 A 기업에도 50, 50, B 기업에도 똑같이 50, 5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비율은 똑같죠. A 기업 50, 50에 있던 거를 A, B로 나누면서 똑같이 50씩 주는 거. 이렇게 될 경우 A와 B 기업은 서로 다른 회사가 됩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요. 물적 분할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회사, 자회사가 되는데 인적 분할은 A, B로 나뉘면서 주주도 각자 가져요.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화 여러 부서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만 전문적으로 더 파고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사업부를 하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다 보니까 위험 부담도 커지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간의 내분, 그래서 서로 사업부 간의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기업 간의 경쟁 관계 해소, 여러 사업부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여러 경쟁사들이 있겠죠. 산업별로 이거를 좀 이제 해소하려면 회사를 분할해야겠죠. 따로 내분해서. 그 다음에 결손 부분, 여러 사업부 중에서 많은 사업부 중에서 플러스인 게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는 기업 입장에선 필요가 없죠. 손해인데. 그래서 그거를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경영 활동의 특화, 첫 번째와 비슷한 얘기고요. 독립재산의 실효화 라는 등이 있고, 경영권 승계, 그러니까 내가 사업주 회장이고 뭐 자녀가 셋이 있어요. 사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주는 거죠. 경영권을 하나씩 넘겨주는 거죠. 운영하라고. 이걸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기업 분할의 동기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할 명령제라는 게 있어요. 기업 분할 명령제.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분할은 뭐 기업에서 주주들이나 이제 경영진이 결정해서 분할을 하는데요. 이 기업 분할 명령제는 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 혼자 다 차지하고 있고, 독과점을 통해서 뭐 이제 가격을 높게 한다든지 시장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법원의 명령으로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시장을 어지럽히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너네는 찢어져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관련된 우리나라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관련된 뉴스 하나 볼게요. 네, 이제 그 다음 다룰 내용은 기업의 집단화입니다. 집단화. 이거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더 큰 단위로 결합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집단화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주로 뭐 이제 동종 업종,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끼리 집단화를 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 이제 집단화를 해서 경쟁을 피하고 시장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생산 공정, 유통 경로상 전 후반 기업끼리의 집단화. 근데 뭐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부터 조립해서 판매하는 이 라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면서 생산 공정이나 유통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자 관계,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투자한.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데 이제 돈으로 지배하는 거죠. 돈으로 지배하면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동종 업종끼리 모이는, 합치는 이런 걸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그런데 이제 쉬운 말로는 담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담합. 그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죠. 뭐 이제 라면 회사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통일시킨다든지, 과자 회사들 그런다든지. 근데 이런 거는 불법입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이제 전방, 후방, 집단화 하나로 합치는 거. 이걸 이제 트러스트라고 해요. 트러스트. 여러 기업이 하나가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합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병. 내가 자동차를 조립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부품 만드는 회사를 사들여요. 더 좋은 부품, 더 좀 저렴하게 갖고 오려고. 거기다가 배송하는 업체도 사들입니다. 운송하는 업체, 유통하는 업체를 사들여요. 좀 더 적은 인력으로, 아니면 비용을 좀 절감시켜보자, 아니면 우리가 더 나서서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의도로 해서 집단화를 하는 거죠. 트러스트는 보통 이제 합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체른은 이제 금융상의 목적으로 출자관계,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도록. 이거는 이제 인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내 돈을 받은 회사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장비를 빌려줬어요. 기계를. 근데 말 안 들으면 그럼 돈 갚아. 아니면 장비 내놔. 그게 싫으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흔들 수가 있죠. 이게 앞에서 말한 인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이런 단어들은 잘 안 써요. 집단화라는 건 쓰겠지만 뭐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이런 단어보다 뭐 담합, 합병, 인수 이런 말로 대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와 대리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는 또는 이제 주식회사들은 이제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경영자들, 그들을 이제 CEO라고 부르죠. 최고 경영자에서 부르는데 경영자들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얼굴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죠. 영향력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CEO 리스크라는 게 존재를 해요. CEO 리스크. 이거는 무슨 말이냐? CEO로 인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리스크란 말이 위험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요.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편차. 그러니까 잘 될 확률, 잘 될 때의 크기, 아니면 안 됐을 때의 크기, 이런 것. 이 차이가 크면 리스크가 크다. 이 차이가 작으면 리스크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변동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리스크.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 뭐 잭 웰치가 나오는데요. 뭐 애플이나 이제 뭐 잭 웰치가 했던 사업 기업은 대체적으로 다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 업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냈죠. 아이폰의 개발. 뭐 잭 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 1일에 사망을 했는데 전설적인 경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사람 경영 방식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해서 자본력과 이제 구조조정, 자본력 구조조정을 하고 인수합병이나 뭐 국제화 추진 등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CEO를 통해서 기업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CEO로 인해서 그 대표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죠. 예시로 들고 있지만 이 라멘 가게, 라멘집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난리가 났죠. 사람들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이제 수입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파산 신청도 하게 됐죠. 관련된 영상 하나 볼게요.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를 맡아 잘 알려진 아오리 라멘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아오리 라멘은 운영하는 팩토리에는 지난 24일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팩토리에는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반일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코로나19 사태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향후 파산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돼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뭐 이제 반일 또는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이 아오리 라멘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승리가 많이 나왔죠. SNS에서도 많이 알리고 뭐 새로운 가게 오픈하면 가서 홍보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멘집은 승리 거다 그런 인식이 이제 있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불똥이 튀긴 거죠. 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CEO 리스크인 거예요. CEO 리스크. 이제 경영자의 역할을 보면 대인관계의 역할이 있고요. 정보의 역할, 의사결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는 회사의 얼굴이에요. 회사의 얼굴.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상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캐치해서 알려야 됩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플랜 to C 이 과정을 계속 통해 가는데 뭘 할지 계획하고 이걸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CEO죠. CEO가 합니다. 결정을 해줘야 시행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회사가 성공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최고 경영자 유형인데요. CEO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COO 운영, 최고 운영관리자, CIO 정보관리자, CTO 기술관리자, CFO 재무관리자, CKO 지식관리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런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영자들이 있는데 이 경영자로 인해서 대리인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리인 문제. 이거가 왜 발생했느냐? 전문 경영자의 출현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예전에는 아니면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경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경영을 합니다. 소유 경영자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사람을 고용을 해서 같이 해요. 고용 경영자를 둡니다. A라는 파트는 내가 맡을게,
B 파트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회사에 주식회사가 됐어요. 주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자를 세웁니다. 주주들이 자기들이 다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 경영인을 세워요. 이 전문 경영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성과, 보통 1년 지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고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잘린다든지, 그렇게 되죠. 또 이제 대리 문제가 뭐냐? 아무래도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으로 전문 경영인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주인이고 전문 경영인은 남입니다. 그냥 고용돼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끌어가는 사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대리인 문제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전문 경영인을 세우면서 경영권을 주고요. 그리고 대가를 줍니다. 뭐 급여를 주든지 성과급 이런 걸 지급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시를 해야죠. 잘하는지.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이익이 달라지고 주가가 달라지니까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인은 주주에 의해서 고용이 됐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일을 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의사결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은 대리인이 자기들의, 이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해 주길 바라요.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뽑은 거니까요. 근데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주들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으로 빨리 실적 내서 몇 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반짝 실적을 내서 성과 받고 나갈 수도 있죠. 단기간에 반짝하고 뭐 다음에 갑자기 막 무너지면 그 피해는 주주한테 가니까요. 이런 게 발생하면 그게 이제 대리 문제가 되는 거죠. 대리인을 세웠는데 대리인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안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대리인 비용. 그게 뭐 이제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 등이 있는데요. 감시 비용은 대리인이,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감시하는 비용입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제 확증 비용은 전문 경영인이 주주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결정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 내가 지금 일하는 거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확증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 손실. 이거는 전문 경영인이 최고의 의사결정,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인 건데요. 뭐 흔히 얘기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면 뭐 수익이 20%가 나요. 근데 B를 선택했으면 40%가 났어요. 근데 전문 경영인은 A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득은 났지만 B를 선택했을 때 40이었는데 20만 났으니까 20%가 손실이 난 거죠. 나중에 봤을 때 이런 게 자녀 손실. 전문 경영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거죠.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게 이제 자녀 손실에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영자
뭐 종류와 역할, 그리고 대리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국가 경제와 기업입니다. 이제 국민 경제의 주체와 기업의 역할인데, 여기서 보면은 국민 경제를 이제 구성하는 것은 가게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역이 끼어든다면 이제 국외의 국가들이 존재하겠죠. 외국들. 일반적으로 보면 가게는 기업의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생산 요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생산 요소를 제공을 하면 기업은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 급여, 돈이 되겠죠. 돈을 주고 그 기업 아니 가게에 돈을 주고 돈을 쓰게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요. 기업에서. 그럼 가게는 그에 따른 소비 지출을 하게 되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죠. 그리고 가게가 원하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기업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가게는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정부는 가게에 행정 서비스나 그런 뭐 지출들 하게 됩니다. 뭐 공공 서비스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업도 정부에 세금을 내고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 쓰는 물건들 기업에서 납품을 하죠. 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출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과정이다. 근데 기업이 어려워지면 이 위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감소합니다. 그럼 가게의 소비 지출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재화 서비스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가게가 정부에 내는 세금도 줄어들게 되고요. 재화 서비스가 줄어들고 소비 지출이 줄다 보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게 돼요. 그럼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야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은 그냥 지어서 사람들 고용하고 돈만 잘 벌어줬으면 됐어요.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그런데 점점 이제 글로벌화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제 부의 양극화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를 하나씩 보면 상호 의존성 증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 세계의 물건들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전 세계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발생이 됩니다.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도 기업이 할 일이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래서 상호 의존성 증대가 있고요. 불완전 시장. 기업은 적어요. 제품 공급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소비자들은 많아요.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원래 완전 시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만드는 기업이 적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제 희소성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 불완전 시장.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돼요. 기업이 커질수록 그 사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커져요. 쥐고 흔들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의 경제 상황도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기업이 갑이 되고 소비자나 정부가 을이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뭐 기업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피해. 뭐 이제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환경오염 같은 거. 환경오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죠. 저기 물건을 안 쓰는데 여기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환경이 오염돼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뭐 범위가 견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업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은 돈을 잘 버는 거였어요. 이익을 내는 거, 이익 창출하는 거. 이게 이제 고전적 견해로 볼 수 있고요. 더 발전해서는 이익 창출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 뭐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뭐 구성원들 아니면은 지역 사회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는 거죠. 일반적인 뭐 이제 사회적 책임을 보면은 뭐 기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 이것도 이제 기업의 책임이다.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소유주나 주주에 대한 책임, 종업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 대한 책임, 뭐 지역사회 및 정부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초창기가 그렇고요.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1979년에는 캐롤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적 책임을 뭐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을 합니다. 경제적 책임은 고전적 견해와 비슷하게 이제 기업의 원래 목적, 이익 창출을 잘 하는 거고요. 계속 발전해가는 거, 이게 경제적 책임이고, 법률적 책임은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그 지역, 나라의 법률을 잘 따르는 거. 윤리적 책임은 뭐 법적으로는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걸 지키는 거고요. 환경 같은 거 지키는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적인 책임, 자선활동. 좀 못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자선적 책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연구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이해관계자들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책임들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좀 자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번 돈을 그냥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완한 이론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겁니다. 공유가치 창출. 이거는 이제 기업이 본업과 관련된 자기 사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종, 원래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기여가 되는 그런 거죠.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고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마이클 포터.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와요. 이 사람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공유 가치 창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벌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돈도 벌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CSV 공유가치 창출이 나온 배경을 보면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자선적 차원으로 보니까 비용이 됩니다. 비용으로만 인식이 돼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주주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돈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냥 단순히 사회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자.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사회와 나누자. 라는 이제 공유가치 창출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가치 창출 CSV의 방법에는 크게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품과 시장의 재구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지원적 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거 상품과 시장의 재구상, 이걸 보면은 뭐 이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은 요구나 새로운 욕구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찾아서 뭐 예를 들면 보건, 뭐 주택, 영양 개선, 노인 주거 시설, 뭐 환경 오염 완화, 빈곤 완화 등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식품회사, 예전에는 그냥 맛있고 양이 많았으면 됐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그런데 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을 생각하고 칼로리 생각하죠. 건강을 따집니다. 이런 욕구가 막 생깁니다. 이거를 식품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고객의 욕구.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게, 그러면서 본인들도 수익을 얻게 되겠죠. 단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구를 챙겨주면서 충족시켜주면서 돈도 버는 그런 거죠. 인텔이나 IBM 전력 효율성 증진 방안 강구. 제품을 뭐 CPU나 컴퓨터 조립해서 판매하는데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쓰도록 좀 전력을 덜 쓰면서 성능을 더 좋게, 이런 기술들 연구를 해요. 그리고 만들어서 팝니다. 그럼 사람들은 전기세 아낄 수 있죠. 전기세를 아끼면서 그만큼 뭐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를 덜 쓰게 되고 환경 오염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인텔과 IBM은 돈을 벌죠. 근데 단순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웰스파고 금융회사인데요. 돈을 빌려주되 이 사람들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자기들은 돈을 못 받을 확률을 낮추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니까요. 돈을 못 받을 확률을 낮춰서 돈을 잘 버는 거. 이런 게 이제 CSV다. 상품과 시장의 재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통적인 뭐 시장 겨냥. 앞에 거는 뭐 이제 제품, 상품을 이제 개선하는 건데, 이거는 새로운 시장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보통 BOP라고 하는데요. 버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제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좀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저개발국 등 이런 데에 진출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뭐 보다폰이라는 이제 영국의 통신업체가 있어요. 통신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케냐의 사파리콤이라는 이동통신업체에 돈을 투자하고 기술 지원해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게 엠페사예요. 엠페사라는 게 있고, 이런 걸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엠페사를 설치를 해서 여기로 돈을 받고 돈을 쓰고 하는 거죠. 케냐는 인터넷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은 못 써요. 근데 모바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망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뱅킹 서비스를 핸드폰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편리하고요. 나라도 케냐 국가 입장에서도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전산으로 다 찍히기 때문에 세금 이런 거 관리하는데도 편리해졌어요. 금융산업을 발전시킨 거죠. 케냐의 금융산업을 투자를 통해서. 이런 게 CSV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돈을 막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사슬 부분인데요. 이 가치사슬이라는 거는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뭐 인력,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유통 이런 게 서로 연결돼 있고, 이 연결된 요소들이 하나가 돼서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슬들, 가치 사슬, 뭐 이제 노동력이 됐던, 유통이 됐던, 원재료가 됐던, 이거를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개선.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거나요. 이제 예로 든다면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져오는데 뭐 수입을 한다. 그러면 수입해 오는 동안에 운송료가 들어가고 뭐 배로 가져온다. 그러면 그 배로 운행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멀리서 가져온다.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환경 오염이 더 많이 되겠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운송 거리를 줄인다든지, 뭐 가까운 데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뭘 사왔는데 동남아에서 가지고 와요. 똑같은 재료를. 그만큼 거리가 짧아지고 에너지를 덜 쓰게 되겠죠. 덜 쓰게 됩니다. 아니면 화석연료를 원래 썼었는데 태양열을 쓴다든지, 열병합 발전을 쓴다든지, 그러면서 환경을 아끼고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가치사슬의 재정의가 되겠고요. 아니면 뭐 자원을 사용하는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좀 덜 쓰는 거죠. 더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 여기 나오는데 천연 자원, 물, 나무 등을 이제 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데 새롭게 접근하는 거죠. 뭐 예시로 코카콜라가 물을 쓰는데 평소보다 9% 덜 써요. 그럼 그만큼 비용은 덜 들어가고 환경도 아끼게 되는 거죠.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수익은 높아지겠고요. 그다음에 뭐 다우 케미컬 이런 데서 담수를 쓰는데 10억 갤런을 절감을 합니다. 덜 썼어요. 그로 인해서 40만 달러라는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비용 절감이 되면서 수익은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이런 요소들 중에서 몇 가지를 뭐 개선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을 보호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이게 이제 가치사슬의 이제 재정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제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뭉친다는 얘기인데 이 좀 못 사는 지역, 좀 부족한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과 뭐 이제 산업체, 교육기관 단체 이런 데를 모이게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조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을 시켜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하고 내 회사의 물건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물건을 쓰도록. 이거 보면 이 기업, 만약 거기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잘 되면 그 지역사회도 잘 되게 돼요. 지역사회도 잘 되고 반대로 그 지역사회가 이 기업으로 인해서 잘 됐다, 커졌다, 발전했다. 그러면 그 기업도 이득이 되겠죠. 이득이 됩니다. 예시로 노르웨이의 야라라는 비료 회사가 있어요. 비료 회사. 근데 이 회사는 아프리카 쪽에 뭐 이제 항만, 도로도 만들어 주고요. 농업과 관련된 기구, 비료 등을 제공을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제공을 해줘요. 여기 나오면 모잠비크, 뭐 탄자니아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확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좋죠. 사업을 확장시켜요. 농사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럼 또 비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를 도와준 그 기업가를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야라의 투자로 인해서 그 지역도 발전하고 아프리카도 발전하고 발전함과 동시에 이 야라의 수익도 높아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투자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게 CSV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뭐 이제 CSV 공유가치 창출과 관련해서 예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그 케냐에서 있었던 그 엠페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상상되시나요? 손때가 묻은 꼬깃꼬깃한 지폐, 혹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는 물물교환. 도시에 사는 우리들처럼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걸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 또 버튼 한 번이면 결제가 완료되는 신속함은 상상조차 힘든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휴대전화를 열고 상대방의 번호로 금액을 적어보내면 결제 완료. 선진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얘기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 엠페사인데요. 모바일이란 단어와 스와힐리어로 돈을 뜻하는 페사가 합쳐져서 모바일 머니를 의미하는 엠페사. 아이러니하게도 케냐에서 엠페사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은행은커녕 ATM 기기조차 보기 힘든 아프리카에선 돈을 인출하는 일도 남에게 보내주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 변화를 불러온 건 휴대전화였습니다. 더딘 발달로 전화선이나 인터넷이 깔리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고작 전체 인구의 24%. 반면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은 8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케냐의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사파리콤의 전 CEO 마이클 조지프 씨는 바로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면 휴대전화로 계좌를 이용하자. 전화번호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 엠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엠페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네 슈퍼나 잡화상 등 엠페사를 취급하는 곳 어디에서든 돈을 내면 나의 전화번호로 돈이 등록되는데요. 언제든 문자로 쉽게 송금이 가능하고 또다시 현금화가 가능하죠. 덕분에 2007년 시작된 엠페사는 2015년 현재 케냐 성인의 68%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케냐 국내 총생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엠페사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 규모만 440억 달러, 하나론 약 50조 원입니다. 케냐 경제의 3분의 1이 엠페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죠. 엠페사는 케냐의 경제 발전에도 이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급여 체계가 투명해졌고 정부에서도 엠페사로 세금을 거두면서 징수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최대 모바일 금융의 나라로 떠오른 케냐. 때때로 빈곤과 가난함의 대표로 여겨졌던 국가지만 이젠 모바일 금융에서만큼은 세계 최선두를 달리는 케냐. 이렇게 엠페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늘 편리함보다 신속함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엠페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그 노르웨이 비료회사 야라에 대한 동영상 잠깐 보실게요. Naitwa Selina Tadei Kilumile na sasa saizi nipo kwenye mradi wa Farm to Market Allowance kwa ajili ya kutusaidia sisi wakulima kuendelea. Kama mimi mkulima, kupata elimu bure ni jambo kubwa sana cha kwanza. Bila elimu najua mambo mengine yote hayawezi yakaenda. Ile tu kuhakikishiwa mkulima kuwa na pembejeo 100% zikiwepo ndani kabla sijaenda shambani, kuendelea kututafutia masoko ambayo masoko yenye tija kwa mkulima. Bila masoko sisi hatuwezi, hata tukizalisha kiasi kikubwa alafu hatuna pa kupeleka, haiwezi kutusaidia chochote. Kwa kweli mradi umenisaidia sana. Awamu ya kwanza nilikuwa nikilima ekari 2, ekari 1 napata pengine gunia 18. Kwa hiyo kwa sasa nategemea kuwa na gunia zaidi ya 300 na kidogo, kwa sababu tayari nimeshajua mbinu bora na teknolojia mpya ya uuzaji wa mazao. Mradi wa Farm to Market Alliance umenisaidia kiasi kikubwa sana. Kwani mwanzo familia yangu ilikuwa haina uhakika kula milo 3. Kwa kweli mategemeo yangu ni makubwa. 야라에 대한 동영상이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국가들이 발전할 때는 기업은 돈만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사람들 많이 고용하면 됐어요.
그런데 기업이 커지고 힘이 세지죠. 그다음에 영향력이 커집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커지는 것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업이 발전하면서 뭐 환경 파괴라든지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업에 이것저것 요구를 더 하게 됩니다. 돈만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환경에 좀 신경 써. 종업원들 좀 신경 써줘. 지역사회도 해줘. 못 사는 사람 지원 좀 해줘.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적 책임이었고, 근데 이 사회적 책임은 그냥 자선활동의 의미가 컸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었죠.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시된 건 공유가치 창출이었고요. 사회적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서 수익도 창출하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국내 예시를 좀 보면요. SBC 그룹 있습니다. 국내에. 뭐 이제 베스킨라빈스나 던킨, 파리바게뜨 이런 제빵 관련된 프랜차이즈죠. 근데 이 SBC 그룹이 서울대와 같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또는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요. 투자를 합니다. SBC에서 돈을 대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되고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SBC는 그걸 가지고 그 원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겠죠. 우리는 이런 우유로 제품을 만든다. 그럼 사람들도 여기는 좋은 기업이구나. 그래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낙농가는 좋은 원유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대학교는 연구 경험도 쌓고 또 SBC에서 이 수익금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장학금을 주던지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험과 돈을 벌게 되고요. SBC는 좋은 원재료로 좋은 제품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 향상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보면은 뭐 이제 2008년도에 우리나라 밀을 쓰는 뭐 밀다운을 인수해서 생산량의 3분의 1을 소비를 해줍니다. 그 농업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물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봄에는 딸기를 만들어서 낸다든지, 가을에는 사과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계란으로 제품을 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지역사회, 그 뭐 딸기나 사과, 계란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사회는 제품이 꾸준하게 팔리겠죠. 딸기는 계속 출하가 되고 안정적으로, 사과도 안정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계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안정적인 수익을. 또 파리바게뜨, 여기는 이제 파리바게뜨니까 파리바게뜨는 좋은 제품, 좋은 원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걸로 제품을 만듦으로써 홍보 효과도 있죠. 홍보 효과. 또 그 홍보로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고 수익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게 공유가치 창출인 겁니다. 공유가치 창출.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과 환경 부분이었고요. 아직 과제 안 내신 분, 첫 주차에 과제를 안 내신 분 있으면 4월 4일까지니까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 3장으로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